1953년부터 지금까지 73년 동안 미국은 한반도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공식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23일 미국 국방부가 문서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34쪽짜리 보고서였습니다. 2026 국가방위전략 NDS. 그런데 이 문서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대 모든 미국 행정부가 빠짐없이 넣었던 단어. 북한 비핵화. 이번 문서에는 그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핵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북핵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억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제의 책임을 한국에 넘긴 문서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제한적인 지원 아래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러한 책임의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를 재조정하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 이것이 NDS의 실제 표현입니다. 직접적으로 떠넘긴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것은 책임 이전의 선언이다. 73년 동맹의 공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준비가 돼 있는가? 오늘 제국의 법칙이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먼저 이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짚겠습니다. 국가방위전략 NDS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정하는 최고 군사 지침서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 씁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2기의 NDS는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미국 본토 방어 최우선, 중국 억제에 집중, 동맹국의 책임 분담 강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전 세계를 동시에 지킬 여유가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한반도는 이제 미국이 직접 막는 전선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버텨야 하는 전선이 됐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략이 나온 지 불과 2주 만에 워싱턴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이름을 꺼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1순위 중무장 육군부대 28,500명. 지금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숫자입니다. 저의 아버지 세대는 이 숫자가 한반도 평화의 보증서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완전히 떠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핵억제, 즉 해구사는 미국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전쟁, 즉 총과 탱크와 병사들의 싸움에서는 한국이 주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은 그 싸움을 혼자 할 수 있는가?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이 막는다 치더라도 재래식 전력만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대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필요할 때 동맹을 맺고 더 중요한 곳이 생기면 조용히 무게중심을 옮깁니다.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서기 407년 로마는 브리타니아에서 군단을 철수시켰습니다. 게르만족의 압박이 거세지자 본토 방어가 먼저였습니다. 브리타니아 주민들은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지켜달라. 로마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76년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1992년 미국은 필리핀에서 떠났습니다. 수빅만 해군기지, 클라크 공군기지. 90년 가까이 주둔했던 미군이 짐을 쌌습니다. 당시 미국의 판단은 간단했습니다. 냉전이 끝났고 비용 대비 전략적 가치가 낮아졌다는 것. 필리핀 입장은 묻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떠난 후 어떻게 됐습니까? 2012년 중국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스카보로 암초를 무력으로 점거했습니다. 필리핀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군이 있었다면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은 지금도 필리핀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법칙입니다. 제국은 영원히 지켜주지 않습니다. 제국은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을 잊은 나라는 역사에서 항상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5위권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이지스함,
방위 산업은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의 문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바퀴 달린 소형 지상 드론이 있습니다. 크기는 전자레인지만 합니다. 가격은 214만 원입니다. 그 드론이 폭발물을 싣고 러시아군 벙커로 직접 들어갑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살아남은 병사는 팻말을 듭니다. 항복을 원한다. 공중에서 드론이 내려다보며 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병사는 드론을 따라 걷습니다. 대기 중이던 우크라이나군에 체포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214만원짜리 기계에게 항복하는 시대입니다. 전쟁의 중심이 인간에서 알고리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언했습니다. 이번 전쟁 사상 처음으로 드론과 무인 시스템만으로 적 진지를 점령했다. 보병 투입 없이 아군 피해도 없었다. 이것이 2024년 우크라이나 전선의 현실입니다. 재래식 전력 순위 세계 몇 위. 그 숫자가 사실상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그 병사들이 바로 그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드론 전쟁을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돌아온 북한군은 최신 전쟁의 문법을 손에 익힌 채 돌아옵니다. 한국과의 교전 방식을 그걸로 업데이트할 겁니다. K 전차 몇 대, FA-50 몇 기. 그 숫자로 안심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2022년 12월 북한 드론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중 한 대는 서울 대통령실 상공까지 날아왔습니다. 우리 군은 격추를 시도했습니다. 헬기가 출동해 기관포를 100발 넘게 쐈습니다.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 잡았는가? 드론이 민가 상공을 날았기 때문입니다. 격추하면 파편이 민간인에게 떨어집니다. 쏘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적 도발 상황인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토론하란 이야기이냐는 말이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찰이자 실전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대응 패턴을 상당 부분 분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멈추는지, 어디서 망설이는지, 그 공백이 어디인지를.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충격을 받은 정부는 2023년 드론사령부를 급조해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론사령부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직접 날렸습니다. 3차례에 걸쳐 7대. 김정은 집무실 상공까지 침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사건이 군 내부 작전과 연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수사 내용에서는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무인기는 추락했고 군사기밀이 북한에 유출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혐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드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드론 사령부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창설 2년 만에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드론 전쟁 시대에 한국이 보여준 민낯입니다. 북한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국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막 벌어진 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트럼프가 독일에 선언했습니다. 주동미군을 대폭 줄이겠다.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독일에는 지금 36,000명의 미군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지켜온 유럽 안보의 핵심 기지입니다. 왜 갑자기 철수인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란전에서 유럽이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것.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같은 이유로 한국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부한 한국. 독일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 트럼프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1. 방위비 압박으로 끝나는 경우. 트럼프는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취임 직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내는 금액의 수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목표는 철수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국을 압박합니다. 한국이 돈을 더 내면 미군은 그대로 있습니다. 표면상 동맹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남습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동맹은 돈이 부족해지면 흔들린다는 것. 시나리오 2. 단계적 감축.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습니다. 감축 1순위. 주한미군 중무장 육군부대. 왜 육군인가? 미국의 새 전략은 중국을 겨냥합니다. 중국과의 전쟁은 바다와 하늘에서 결판납니다. 지상군은 한반도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군은 한꺼번에 떠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숫자가 줄어듭니다. 28,500명이 2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1만 5천 명이 됩니다. 어느 순간 한국은 사실상 혼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해서 국민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3. 대만 유사시 전략적 재배치.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묶인 전력을 대만 방어에 돌릴 것인가? 2026 NDS는 이미 답을 줬습니다. 중국 억제가 최우선입니다. 한반도는 그 다음입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일부가 재배치될 경우 한반도는 그 순간 방어 공백이 생깁니다. 북한이 전략적 기회를 탐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경고했습니다. 대만 분쟁 발생 시 한반도가 동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두 개의 전선, 미국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틈을 누가 노릴 것인가? 그런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한국은 더 많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국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미국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믿음과 동시에 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강대국은 영원한 친구가 없습니다.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의 교훈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동맹에만 의존한 나라는 동맹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준비한 나라는 적어도 선택할 힘은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의 이번 전략 변화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주 국방 강화인가? 핵무장 논의인가? 아니면 외교적 해법인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제국의 법칙이었습니다. 강대국은 왜 흥하고 왜 망하는가? 그 법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